어제 신규 확진자가 1,8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4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1,823명입니다. 며칠 동안 1,700명대를 유지했었는데 이제 다시 1,800명대로 올라섰어요. 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요일별 비교로 봤을 때 지난 토요일에 비해서도 한 300명 정도 더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또 아마 평균 신규 확진자 내일까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지난 주간 1,506명 정도였으니까 최소한 감소세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약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역 지표 같은 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또 뭐 방역 막내 관리 비율, 또 델타 변이 점유율 이런 지표들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이제 완화세로 들어갈 요인보다는 또 확산세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작년 7, 8월에도 그랬지만 보통 이제 휴가 기간에 특히 8월 초부터 중순 사이에 또 신규 확진자분들이 늘어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좀 증가할 요인들이 조금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히 감소세 요인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현황을 보면 7월 22일에 218명이었는데 이게 계속 늘어서 8월 5일에는 369명입니다. 이것도 좀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네,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저 중에서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50대 이하,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점이 되겠는데요. 네. 질병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그 6월 2주차하고 7월 2주차의 중증화율, 그러니까 중증화율 하게 되면 위중증 환자와 이제 사망까지 다 합한 비율을 따지게 되면 40대, 50대가 1.4%에서 3.33%로 2.4배 증가했고 중증화율도 높아지고 또 중증화 환자 수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그 수 자체도 5.6배가 증가했는데요. 이제 이 중증화율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바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분들이 치료 경과를 거치면서 위중증이 생기고 또 사망이 생기고 이런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신규 확진자가 되셨는데 바로 사망하지 않고 두세 달을 있다가 사망하시기 때문에 확진되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사망하시는가를 보려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관찰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확진하신 분들 중에 바로 사망률 자체가 0.2%다, 독감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좀 너무 간과하신다던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진자 수보다 치명률로 무슨 파라다임을 바꾼다라는 논의를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4차 유행을 좀 잡고 또 예방접종을 율을 높인 다음에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긴장의 끈을 놓기는 아직 이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전에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직장이나 운동시설, 학원 같은 곳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감염 양상이고요. 또 이제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선행 확진자 접촉 비율, 또 말씀하신 것 같은 지역 집단 발생 비율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선행 확진자 접촉이 43.6% 그리고 집단 발생이 한 26.6%. 그러니까 선행 확진자 접촉이 좀 많은데 그래도 집단 발생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다중이용 시설 중심으로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선행 확진자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가족을 통한 감염 그리고 지인을 통한 감염 이런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전파를 좀 줄이고 특히 지인이나 동료의 간의 감염도 줄이는 추가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여름이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물론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간이 대부분 이제 뭐 식사를 하시거나 차를 마신다든지 또
거친 운동을 하는 실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더 쉽게 확산될 수가 있고,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밀착돼서 착용하기가 어렵고 이제 호흡이 가쁘게 되면 그만큼 바이러스 흡입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단 밀폐된 환경을 최소한 피하셔야 되겠고, 밀폐한 환경에 어쩔 수 없이 가신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마스크를 코와 입을 모두 밀착해서 잘 착용해 주셔야 되겠고, 또 비말이 이제 많이 튀는 행위, 그 소리를 크게 내신다던가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밀폐된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자주 환기해 주시고, 또 좀 효과는 좀 미약하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헤파 필터를 이용한 실내 공기 관리도 매우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경 써야 될 게 참 많은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점은 아직 안 온 건지, 언제쯤 올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높여서 확산세를 줄이는 감소세로 바꿔야지 이제 정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양상이 워낙 확진자 규모 자체도 크고 또 델타 변이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확산 양상도 빨라진 양상이고, 또 휴가철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확산세를 우리가 거리두기만으로는 좀 잡기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결국 예방 접종 완료율을 좀 높여서 네. 정점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 간의 만남과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또 우리가 또 선제적인 검사,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하시고, 또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노출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확진자를 찾아내고 그분으로 통한 추가적인 N차 전파들을 줄이는 노력들,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이렇게 우리가 방역적인 노력을 하면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도 같이 지원을 해드려야지 이것을 우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이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거리두기 완화를 한 배경이 있었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장되는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 돼서 지금은 오히려 더 높은 강도를 더 오래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져버린 결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완화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미시적인 경제적인 상황, 또 이제 거시적인 경제 다 고려하고, 또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이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좀 고민을 같이 하면서 방역을 좀 같이 끌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적극적인 검사 그리고 백신 접종까지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정부에서는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번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 확산을 확실하게 감소세로 확진자 수라든지 또 델타 변이 추이라든지 치명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대응 역량입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네, 방역 당국의 브리핑 들어봤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 휴가철 그리고 광복절 연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개학을 합니다. 이게 지금 확산세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걸로 보여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사회적인 요인, 특히 광복절 연휴, 이럴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복절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난 2차 유행이 광복절 집회만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은 확진자 증가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좀 이런 집회는 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연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당분간 이런 활동을 자제하시고, 또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사전에 또 사후에 검사받는 노력들이 같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학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등교 인원 또 밀집도를 조정하겠지만, 우리가 전면 등교를 목표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미리 방학 동안에 준비를 하고 개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어떤 발표 대면 등교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을 때 등교율하고 그다음에 확진자 발생률 이걸 비교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확진자 발생이 많은 지역 많을수록
어떤 등교율이 저조하다 이런 보고가 있고 또 등교를 많이 해도 확진자가 적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결과를 좀 거꾸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안 해서 그런 거고 또 확진자가 적기 때문에 대면 등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수치를 이제 거꾸로 해석하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면 등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 간의 접촉이 많아질 수가 있겠고 대면 등교의 목적이 학생들이 어떤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계적인 활동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토론을 한다든지 사회체육을 한다든지 할 때 교육부에서 좀 방역에 안전한 그런 어떤 사회 수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추가적인 지침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줘서 학교에서 상황에 맞게 응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사전에 단계적인 미리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 밀집도도 줄이고 확진자 수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단계적인 방안을 실행하는 것을 좀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지금 방학 동안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면 등교를 하게 될지 또 안 하게 될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여기에 더해서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단계가 유지되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뭐 일부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요. 이것도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일단은 그 완화하기는 물론 어렵겠고요. 이제 추가적인 더 높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마 판단하신 배경에는 확진자 수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좀 줄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정체성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현 단계를 좀 유지하자고 결정하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1,500명이라는 확진자 수, 중증 환자 수가 지금 의료 대응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신규 확진자 수인지를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1,500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예방접종을 할 때까지 좀 유지해보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상황을 좀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위중증 환자를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위중증 환자분들의 대한 어떤 사전적인 줄일 수 있는 노력들 그러니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젊은 층에서 위중증을 높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규 확진자 발생 단계에서 중증화 분류를 빨리 해서 좀 위중증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빨리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나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전담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아마 이제 현장에서 좀 이런 중증화 되시는 분들을 놓치는 경우에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위중증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병상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초기에 환자분들이 중증으로 가기 전에 미리 조기 치료를 하는 노력들도 현장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중증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지 이에 대한 점검도 중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대전이나 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전국적인 또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권역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는 병상 부족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마 가까운 병상으로 가시지 못하고 좀 근처에 있는 권역 다른 병상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이는 병상 수도 중요하지만 그 병상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또 숙련된 의료진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그 전문 장비, 인공호흡기와 이제 에크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인력이 24시간 진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인력의 부담이나 이런 기계의 부족 같은 경우도 병상이 있어도 이제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코로나19의 특징은 이제 일단 위중증이 한번 되시면은 물론 이제 그중에서 회복되셔서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장기 손상이 특히 폐가 이제 많이 굳어지고 손상이 많이 된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를 떼시고 회복하시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위중증 환자가 생기시면 계속 두세 달씩 입원하시면서 누적 환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여유 병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500명씩 계속 나오게 되면은
위중증 환자 병상이 상당히 부족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확진자를 줄이는 노력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치료제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렘데시비르가 델타형을 비롯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국립보건원에서 이제 렘데시비르를 가지고 실험실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변이 11종에 대해서 실험을 했더니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러한 노력들은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FDA에서도 계속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기존의 치료법이 유효한지 계속 확인하고 있고 치료 권고안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체 치료제 중에서 릴리사의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배포를 중단한 사례가 있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렌데시비르라든지 아니면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계속 치료 권고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수록 기존의 치료제에 어떤 효과가 변화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계속 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은 좀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좀 백신 얘기를 해볼까요? 한동안 그 교차 접종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게 동일 백신 접종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대한의사협회에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 어떤 교차 접종에 대한 소규모 연구들은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이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여러 연구들을 비교하면서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들을 뭐 대한의학회와 이제 네카가 같이 하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의협에서도 이러한 결과들을 대국민들의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알렸다는 것에 좀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연구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존의 어떤 대규모 또 무작위 또 이중 맹검 실험은 없지만은 소규모 연구라고 하더라도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정성과 또 효과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권고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했다는 면에서 이제 국민분들께서 조금 더 신뢰하고 어떤 질병청의 예방접종 사업에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아직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 접종 예약이 새롭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려하는 게 이거 수급이 잘 안 돼서 예약하는데 어려운 거 아닌가, 예약 혹시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백신 수급은 어떤지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이제 충분한 약이 이제 도입될 것 같고요. 8월에만 해도 거의 2,800만 도수가 이제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1차 접종만 하셨던 분 한 1,200만, 그 2차 접종 완료하셨던 분 한 700만을 제외하게 되면 또 나머지 한 1,000만 명 정도가 또 1차나 2차 접종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아마 추석 9월 중순 이전까지는 3,600만 명이 한 2천만 명은 1차 접종을 마치고 한 1,600만 명 정도는 1차 접종을 마치는 그런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9월 달 도입 물량은 발표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8월 달 접종이 순조롭게 잘 이행이 되면은 아마 이제 낙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바라기 이제 9월이나 10월에도 좀 많은 물량이 도입이 돼서 전 국민들께서 빨리 많이 접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신 수급 상황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군요. 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